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원론 2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강 정정 기간이 끝났죠? 인원수가 조금 더 늘어났더라고요. 네, 일단 이렇게 이번 주에 첫 강의를 또 듣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1주차 강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교재 소개와 강의 진행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잘 올려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경영원론 과목은 경영학의 가장 기본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좀 이렇게 보편적이면서 좀 깊이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각 세부 전공별로 들어가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깊이보다는 폭이 넓습니다. 여러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영학을 처음 이제 배우면서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초반부터 너무 이렇게 학문적인 부분에서 찌들려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재밌게 할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교양 과목처럼 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이런 학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경영학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운영할 어떤 미래의 어떤 계획 이런 것도 잘 경영을 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영학은 이론 학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에 적용을 시켜 봄으로 해서 만들어진 학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론만 적용해서 만든 인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과학이면서 실용 학문입니다. 그런 이런 학문을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재밌게 즐겁게 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결국은 시작부터 너무 딱딱하게 무지식하게 무리해서 수학적 접근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든 가설은 검증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검증 불가능한 또 이론도 있다라는 부분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장에 거론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의 학문적 이해가 나오겠고요. 그래서 제1절 경영학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이 왜 경영학을 들어오게 됐습니까? 경영학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경영학은 기업에서 탄생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인풋 대비 아웃풋을 잘 할 수 있을까에서 시작된 프레드릭 테일러부터 해서 페이얼 그 다음에 헬리포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경영학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영학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은 스타트는 기업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에서만 경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도 종교 단체도 모든 군대도 다 경영을 잘하는 조직이 만들어진 곳은 경영이 필요한 거죠. 인력은 제한되어 있고 자원도 제한되어 있는데 시간도 제한되어 있는데 그걸 좀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 성과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누군가는 그걸 진두지휘해서 경영을 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경영학은 단순히 나는 이쪽에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도 놓고 보면 경영이니까요.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하루 일과를 잘 보냈나 못 보냈나 부터 시작해서
다 적용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은 어떤 학문인가? 실천 경영학이란 무엇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영은 활용 가능한, 응용 가능한 그런 학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은 사회 인문학 쪽보다는 사회과학 쪽에 근접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학을 배우는 이유에서 먼저 경제 시스템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 경영도 어떻게 보면 돈을 운영하는 그런 사회과학 쪽의 영역에 속하면 경제학 이렇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경제학을 단적으로 보면 경제학은 부가 어떻게 창출되고 분배되는지에 관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경영학은 부를 막 창출하는 이런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성과가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한 종합 학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불안, 기업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을 포함하여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희소성 뭡니까? 각각 조직과 단체는 자원의 희소성을 고려한다. 결국은 희소성, 화폐, 시간, 천연자원 같이 어떤 욕구나 필요를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자원의 부족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인재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희소성이 있을 수 있죠. 그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도 뭐 히토리움 이런 우리나라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런 어떤 부품 원료가 중국에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전 수입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전쟁이 이제 종식되긴 했지만 아프가니스탄에 그 히토리움 이런 부분이 많이 묻혀 있나 봐요, 강구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가만히 냅둘 리가 없죠. 그래서 중국이 먼저 손쓰려고 이 아프가니스탄 텔레반 정권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쟁은 안 하려고 빠져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미국이 그 텔레반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아니면 공산주의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협상을 벌린 게 아마 미국의 어떤 무기를 텔레반한테 넘기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장갑차를 타고 뭐 그죠? 뭐 플레이드를 벌리고 하는데 그게 뺏은 게 아니고 미국이 준 겁니다. 준 거예요. 왜냐하면 또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 거니까요. 그래서 텔레반은 결국은 미군하고 손을 잡고 또 중국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인 부분보다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는 미국 쪽이니까요. 우리가 사회주의면 중국 쪽인데 공산주의는 아니고 그런 쪽에서 우리가 결국은 이 미중 갈등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우등 터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 편도 들 수 없고 저쪽 편도 들 수 없지만 엄밀히 전쟁이 일어난다면 결국 우리 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에서 차지기 때문에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고 미국을 함께 등을 업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놓고 본다면 역사적으로 놓고 본다면 미군이 어떻게 저렇게 세계 강대국이 됐고 또 세계 여러 나라의 보안관 역할을 하게 됐는가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이 2차 대전 때 어떻습니까? 미국이 영국이 미국하고 그렇게 동맹국가가 될 상황은 아닌데 독일하고 영국이 싸우는 마당에 미국은 그렇게 그죠? 영국을 개입하고 싶지 않았죠.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독일이 강하게 이제 이로부터 영국을 점령하려고 하다니까 불주불자만 지원을 했는데 미국은 그죠? 이 독일이 크시는 걸 두고 볼 수 없죠. 그래서
또 독일을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크게 성장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결국은 세계 보안관 역할을 미국이 하게 됐는데 이제 인구수로 또 보면 이 중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중국이 또 부상하면서 무역 전쟁을 또 벌이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국은 미국을 던지고 세계 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국가도 아니고 크기도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인적 자원 아닙니까? 인적 자원 바로 우리가 고학력 이런 많이 배워서 많이 해외에 나가서 많이 돈을 벌어와야 되죠. 그런 희소성이 우리는 인적 자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생산요소에 들어가는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이용되는 재원에서 많이 있지만 토지, 노동, 자본, 그죠? 자본, 노동, 그죠? 종반, 인식, 인적 자원 이게 바로 노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자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좀 부족하다. 외부도 나오지 않고요, 그죠? 동해 바다에 천연가스는 좀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부족하고요.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화폐, 시설, 설비, 기계 이런 부분 자본도 우리가 그렇게 기축통화인 미국에 비하면 우리는 자본력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많이 찍어낸다고 해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만 줄어들지 가치가 올라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이 마음대로 자기 공산주의 국가니까 돈 마음대로 찍어내면 되는데 최근에 돈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마음대로 못 찍어내죠. 근데 미국은 기축통화다 보니까 세계에 돈이 풀리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찍어내도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부럽죠. 그걸 이제 중국이 하려고 하죠. 중국이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는지. 자, 기업가 정신과 또는 예전에는 이 기업가 정신을 여기에 넣지는 않았지만 토지, 노동, 자본을 조직화하는 제자원으로 모험, 지식, 생산활동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할 수 있는 능력. 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경영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 요소에 노동뿐만 아니라 종업원 이런 표현했지만 경영자도 포함이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생산 요소들이 어떤 원료를 통해서 활용 가능한 부가가치가 높은 재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이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경영하게 하는 일이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경제 시스템의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보면 첫 번째가 자본주의, 자본주의죠. 사회주의, 자, 중국이 대표적이고 공산주의, 북한, 쿠바 이렇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혼합 경제 시스템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책에서는 이거를 한 차트로 번호를 넣었는데 이 번호를 넣으면 안 되죠.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혼합 경제 시스템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따로 분리를 한 것 같은데요. 이해는 하면 됩니다. 이해는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사회주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중국도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이면서 자본주의의 어떤 면을 가지고 있죠. 아니 공산주의적인 면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죠.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다 섞어서 혼합 경제 시스템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국가는 모든 어떤 가격이나 이런 게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 맡겨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죠. 전기, 가스, 철도 이런 걸 다 민영화한다. 그렇게 된다면 그 민영화된 그 상황에서 데모를 한다 생각해보세요. 물을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데모를 한다. 한국전력회사에서 데모를 한다. 그래서 전기 공급을 끊겠다. 병원에서 데모를 해서 진료를 안 하겠다. 이런 상황에 도래된다면 물을 아예 공급을 안 하겠다. 수자원공사에서. 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데모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강제성을 띠죠.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것을 시장 경제에 맡겨야지 아담 스미스의 이론에 따르면 그게 어느 부분은 맞지만 어느 부분은 다 맞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가 다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이 뭡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조직 생활에서 이 단체가 뭔가를 운영하고 조직이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성과를 내기가 결국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급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필요한 걸 잘 빼먹고 있고 또 사회주의 체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잘 잡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절제하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결국은 이 민주주의 속에서 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 시장 경제를 무조건 맡길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정부의 개입이 있어서 이거는 꼭 정부가 관리해야 될 상황이면 국가가 관리해서 운영을 해야지. 이걸 계속 미국이 의료보험 체제를 민영화했다가 지금 의료보험 수가가 엄청나게 비싼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술비를 들여야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국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잘 국민들에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민영화되면 내가 꼬박꼬박 낼 필요도 없고 그죠?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내가 병원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의료보험료는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은 없지만 그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간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내가 낸 의료보험료가 적용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솔직하게 생각하면 아까울 수 있습니다. 난 병원 한 번 안 가는데 꼬박꼬박 매달 의료보험료가 빠지니 하지만 쫓겨만 생각하면 개인적인 손해지만 또 나라 전체를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부익부빈익 현상을 줄일 수도 있고 또 생명과 직결되는 이 의료보험 체제를 조금 더 보편적으로 보편복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런 거 전부 안 따지고 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사회주의를 넘어서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뭡니까? 관리가 된다면 모든 것이 시장 경제에 맡겨지겠죠. 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이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그죠? 자, 그래서 자본주의 보면 개인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경제 시스템이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을 갔는데 집들이 너무나 이렇게 네모나더라고요. 네모났고 그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보기 흉했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 취향에 맞게끔 그렇게 집을 지으면 되는 거죠. 저렇게 네모 반듯하게 직사각형으로 그렇게 집을 지을까 했는데 그 가이드에게 물어보니까 베트남은 땅을 임대해 주더라고요. 모든 땅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 50년 단위로 임대하고 있는 개념이더라고요. 매달 땅에 관련 지분에 대한 어떤 그 세금을 꼬박꼬박 내겠죠. 대를 이어서 임대를 해주는데 자녀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집을 짓는 그 집조차도 어떻게 보면 자기 집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유분방하게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는지 없는지 없겠죠. 없으니까 그렇게 집을 짓죠. 그래서 딱 그 경주에 가면 귀한 집을 지어야만 우선 그죠? 위에 지붕을 집이 이렇게 허용이 되듯이 그렇게 된 것처럼 조금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구나.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내 토지, 내 땅 이런 어떤 개념하고 그죠? 저 건물 내 거 이거 하고 이거는 국가가 관리하는 거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 땅도 아니고 이런 개념하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욕이라는 게 상당히 또 행복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또 일본을 또 갔더니 또 차가 전부 또 경차가 많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현대차 정말 외국에 수출 많이 하는데 일본에 갔더니 현대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참 많은데 이제
이상부터 해서 아니 왜 일본은 참 치사하다. 자기 나라 자동차는 그렇게 많이 팔아먹고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는 뭐 쌍용부터 삼성부터 왜 안 사가지? 라는 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일본은 자기 아파트의 주차장에 주차를 해도 주차 요금이 상당히 비싸다. 그 대신 경찰을 몰면 주차 요금을 안 내요. 경찰을 넣으면 주차 요금을 안 내는데 그냥 대형차 세단을 몰거나 하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체는 경찰을 몰 수밖에 없는 시스템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국가 분위기가 느껴지는,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사회주의 국가 정도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 대신 이제 노후의 의료보험 체계는 잘 되어 있다고, 우리나라보다 잘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어떤 그 경찰을 타는 모습에 우리나라처럼 BMW, 벤츠, 대형차가 즐비하게 그죠? 부산만, 울산은 좀 덜하죠. 부산만 가보세요. 정말 진짜 입에 욕 나올 정도로 많은 고급 세단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끼어들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무튼 그런 자유스러운 그런 어떤 환경과 그 일본의 경차만 타고 다니는 그 환경을 볼 때 좀 안쓰러웠습니다. 일본에 태어나지 않기를 잘했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 모든 것은. 아무튼 뭔가 우리나라가 많이 자유롭구나. 다른 나라보다 제재가 덜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후보들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제가 누구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하면서 1인당 최저 월급, 최저 생계비라 해야 됩니까? 그걸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액으로 50만원 이야기하고 80만원 이야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돈을 국가로부터 받는 만큼 여러분의 소유욕,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은 국가가 가져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세금을 가지고 많이 거치는 또 이 통로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바로 유류세 아니에요, 유류세. 거의 반 이상이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휘발유가 1,600 얼마 한다면 800원밖에 안 나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금을 다 떼면 800원을 국가 세금을 바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개인 1인당 80만원에서 돈을 준다고 50만원, 80만원을 계속 매달 준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돈을 세수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찍어낼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걷어야 되는데 지금 유류세 다 지금 전기 자동차로 바뀌는 마당에 전기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있습니까? 많이 못 올립니다. 많이 못 올리거든요. 유류세처럼 2배로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러면 가정용 전기 세금 엄청나게 부과돼서 힘듭니다. 공장 가동 못 시킵니다. 자, 이런 마당에 유류세를 대체할 또 세금을 분명히 강구해야 될 차원인데 거기다가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1인당 돈을 준다. 어떤 자유를 뺏어갈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유를 뺏길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반대까지는 아니고 걱정이 좀 됩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세금이 그칠지. 아마 토지를 소유하거나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토지세나 건물세를 많이 그죠? 매기겠죠. 그렇게 해서 거둘 수밖에 없고 아니면 법인세를 올리든지 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올리려고 하면 외국에 투자했던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까? 법인세가 높아져서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법인세를 올릴 수도 없고 개인 또 사업 소득을 또 올립니까? 그것도 안 되고 결국은 나라 경제가 중국처럼 땅덩이에 넣어가지고 인구수가 많으면 많이 그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난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됐든 이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세수가 어떻게 걸칠지 저는 그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메리트는 있지만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또 뭡니까? 피해가 또 많은 다수에게 갈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8세기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 그렇죠? 수요와 공급의 자유시장 경제를 얘기했습니다. 개인의 사익 추구가 공익도 저절로 생긴다. 개인이 많이 뭔가를 취득하고 하려고 하면서 그걸 또 사고 팔고 하면서 그 세금을 또 정부에 내기 때문에 결국은 공익까지 연결된다. 저는 이거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맞죠? 시장은 사익을 추구하고 공익 정지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를 두고 아파트를 사고 팔고 많이 하면 할수록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그 시장 체제를 못하게끔 막으려고 했잖아요. 막으려고 하니까 서울 아파트는 계속 오르고 거기다가 지방까지 올려내는 그런 형국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자본주의 시장을 사회주의,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잘못하면 부동산 버블 때문에 일본처럼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일단 자본주의 어떤 시장 경제 체제를 잘 살리면서 그 속에서 또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는 또 저소득층을 잘 돌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공급자는 가격이 오르면 상품 수요 마진이 높기 때문에 많이 생산을 하겠죠. 소비자는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싸니까요. 자, 그러니까 소비자는 가격이 내렸으면 좋겠고 공급자는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둘이 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시장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계란 시장에 2,000원, 3,000원 하던 게 불과 한 1년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때 AI가 터졌죠, 그죠? AI. 그래서 닭이 다 이제 매몰되고, 그래서 알러를 닭이 없고, 계란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지금 많이 수입을 해온다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란이 8,000원, 9,000원, 또 10,0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로 치면 정말 배 이상 올라왔는데 배만 뭡니까? 더 올리는 거죠. 아무튼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결국은 시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만 또 정부가 이걸 가만히 냅두고 볼 수 없죠. 뭐 계란 한 판이면 2만 원 될 상황인데 그럴 때는 또 외국의 계란을 수입해보죠. 파도 한 달에 2,000원, 3,000원 하는 파가 8,000원, 10,000원, 15,000원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흔하고 많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는데 막상 저는 요리를 하거든요. 없이 비싸니까 상당히 좀 덜 넣게 되지 않습니까? 국에 파가 들어가야 되고 또 볶음 요리에 파가 들어가야 시원하게 맛있는데 덜 넣게 돼요. 덜 넣게 되면 맛이 옛날만큼 맛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파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그걸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죠? 네. 그때 아는 거예요. 희소성에 고치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귀에 봐야 아는 거예요. 중앙을. 자, 아무튼 자본주의는 애덤 스미스가 주장을 했고요. 18세기 이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원리를 보면 부창출의 권리다. 그죠? 부의 창출은 국가가 아닌 개인의 만시의 소유.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이렇게 공평하게 일정하게 나눈다는 건 참 좋은 취지인데 열심히 해도 똑같이 받고 놀아도 똑같이 받는데 굳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동기가 잘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게 내게 된다, 이게 더 많이 성과를 낸다 이러면 더 열심히 뛸 건데 눈을 잘 보고 달릴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없다 생각이 들면 굳이 뭐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뭐 욕 안 얻을 만큼의 노동력을 공부하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의 창출 국가 개인이 관심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의 소유 비용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생산 쪽으로 기울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투자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사적 재산 소유의 권리, 자원의 소유 권리. 개인은 부를 창출하는데 이용되는 자원을 소유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이걸 만약에 국가가 도맡아 가져간다, 땅도 다 뺏는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정말 화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전세집만 이리 세금 들리려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이제는 전세금도 세금을 매기는 그런 상황 한국에 놓여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진짜 10억 가는 전세를 살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세금 한 번 안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을 사는 거는 맞는데, 좋은 여건을 갖춘 건 맞는데, 세금은 일단 건물주가 낼 거고, 그죠? 근데 그게 이용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점에서 세금을 좀 차등 부과해서 또 못 사는 사람 나눠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전세도 어느 적정선 이상은 세금을 낸다,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들어지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와 경쟁의 자유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 경쟁을 너무 많이 해서 다니죠. 경쟁을 너무 많이 해서 다니다.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 자, 우리는 경쟁을 통해서 급성장해 왔고 한강의 기적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을 다시 화학 모드로 만들어서 소통하고 화해를 크게 키울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경쟁 무대에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화합의 모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정부 간섭에 제소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국방, 치안, 공공인프라 제공, 교육 등의 국가 경제 문제에 관하여 중재자 역할을 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그런데 이제 이 자본주의 국가가 엄밀히 말하면 시장 경제 체제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정부가 완전히 개입을 아예 안 한다면 자유방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무관심하고 똑같아요. 자녀를 키우는데 아예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게 최고의 벌이에요. 제발 철 안 든 애들은 간섭 좀 하지 마세요. 깨우지 좀 마세요. 공부하라 소리도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옷을 입든 뭐 어떤 걸 먹든 뭘 그리 신경 쓰세요. 이렇게만 하지만 관심 가져줄 때 좋은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보호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더 크고 사회인 되면 여러분의 그만큼 관심 가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가져줄 때 고마움을 알아야 된다는 야성 여러분들. 아닌 분도 있겠지만, 직장인도 있겠지만 관심 가져줄 때. 네. 자, 계획경제하고 뭐가 있었습니까? 계획경제는 정부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인데 어떤 재화 서비스를 그냥 시장, 그죠? 공급자, 수요자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보고 정부가 이걸 좀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좀 많이 활용될 것 같으니까 더 만들자, 이거는 좀 더 줄여야 되겠다, 수요가 보다 공급이 많이 늘어서 지금 재고가 쌓이고 있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계획경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인데, 자, 사회주의는 국가의 주요 산업을 정부가 소유하고 놔두죠. 통제하고 국민들은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정부 소유의 산업에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업이 파산하는 일은 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공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파산은 하지 않아요.
적자를 아무리 많이 보고 있더라도 파산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적자를 볼 수밖에 없죠. 국민을 대표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대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공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한전이 손실을 본다. 전기료 올려야 되겠다. 정부에서 올리면 안 된다. 서민들을 위해서 올리면 안 된다. 그러면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럼 적자인 거죠. 그 적자를 분가에서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구조이기 때문에 역시 물도 마찬가지고요. 가뭄이 심해가지고 우리 울산 해안 때문에 물이 없어서 저 낙동강 물을 끌어다가 쓰니까 물값이 한 3배를 뺐나요? 그래가지고 물값이 되게 비쌌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가뭄이 해안 때문에 물이 차니까 다시 어떻습니까? 수도세를 내렸죠. 그게 얼마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해안댐 가봤습니까? 해안댐이 어딘지도 모르죠 지금. 울산 사람이면 해안댐 정도는 한번 가보셔야 돼요. 해안댐이 어디냐면 이렇게 부산 내려가다 보면 그죠? 그 부산 내려가다 보면 그 신진 자동차 지나고 나서 뭡니까? 가기 전에 좌회전 쪽으로 들어가면 해안댐 들어가는 입구 있습니다. 그리고 쭉 한 30분 아니죠? 한 10분 정도 들어가면은 댐이 아주 큰 게 있습니다. 울산 사람들이 먹는 해안댐. 자, 그 다음 뭡니까?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은 세금이 많고 개인 및 기업 소유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동기부여의 손실이 크다. 맞죠?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잘 안 되죠. 그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프랑스, 스웨덴, 인도도 같이 본래 사회주의 국가였는데 많은 국가들이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 자본주의 국가를 선택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련, 중국, 베트남 같은 과거 공산주의 국가였던 나라들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하고 있다. 소련, 중국, 베트남. 근데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나 저쪽 북한은 김정은이가 꽉 잡고 있습니다. 그죠? 꽉 잡고 있습니다. 자, 언젠가는 붕괴가 될지 아니면 그 체제로 갈지. 그래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김정일이가 핵은 포기해. 아버지의 유언이 핵은 포기해라 이런 말을 했다는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핵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이가 그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다 만났습니까? 만났을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 이야기를 했나? 그런가요? 아니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야기했나요? 김정일 아버님의 유언입니다. 핵은 이 남한 땅에서 한반도에서 없어져야 되고요. 이러면서 그 얘기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아버지의 유언대로 해야지요. 이러면서 자 아무튼 없애려고 하겠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미국이 마음대로 북한을 이래라 저래라 못하고 있고 또 봐주고 있는데 자기들의 목숨줄이 걸려있는 핵을 포기하겠다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자,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가서 회담을 해도 안 됩니다. 네. 그거는 그냥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뭡니까? 북한이 인정되면 우리도 인정하는 거고, 그럼 또 일본도 인정하는 거고, 다 핵을 소유하는 겁니다. 결국은 핵전쟁은 누구에게나 다 피해가 가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을 하지 말자 해서 무역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왜? 서로가 피해를 보니까 더 이상 그죠? 공산주의 강자 기본적인 경제 문제는 집권화된 국가 계획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며 가격, 임금, 국가가 결정, 재화, 생산도 소비자가 원하는 상보다 국가가 필요한 걸 존중한다. 국가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맞는다 이거죠. 엄격하게 통제된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이다.
대표적인 카를 마르크스 북한 쿠바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이론 그죠? 공산주의 체제를 많이 얘기하죠. 자, 근데 많은 국가들이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보다는 혼합입니다. 자원의 배분이 시장에서 발생하거나 일정 부분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이고, 정부가 일부 토지, 통신, 철도, 전기, 수도, 가스 산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복지 정책을 통해 민간 부분에 관여하는 사회주의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뭐라고요?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주의적 자본주의가 혼합 경제 시스템이다. 그럼 여기다가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할 수 있다. 혼합 경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 자본주의라는 말이 들어가야 원래 맞겠네요. 그죠? 이게 반대로 써있어야 이 책이 더 원활하게 잘 매끄럽게 진행되거든요. 주의 나오다가 갑자기 혼합 경제 시스템이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이 책 자체가 그렇게 만들었으면 제가 쓴 책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경제 시스템에 보면 정부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정부, 기업, 가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가게가 기업이 자원시장 또는 제품시장이 있다면 결국은 그걸 쓰는 소비자가 있고, 또 정부는 또 그걸 또 제품을 쓰기도 하지만 또 관리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 얽혀 있습니다. 가게는 제품을 사기 위해서 소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가게에서 이 소비자가 또 자원시장에 천연자 노동 자본을 또 해서 소득으로, 그죠? 기업이 일을 하는 거니까 이익을 또 취하게 소득을 또 벌어들일 거고, 기업은 또 자본시장에 임금, 임차료를, 이자를 또 돈을 또 빌려올 거고, 천연자원 노동자본을 공급받아서 또 사업을 일으킬 거고, 맞죠? 제품을 수입하고 또는 그죠? 할 거고, 정부는 세금을 또 가게에도 거두고 기업에도 서비스를 그 대신 국가에서 치안뿐만 아니라 그죠? 가스, 철도 이런 그죠? 의료보험 체계를 다 관리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혼합 그죠? 경제 시스템의 순환적 흐름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경영학은 어떤 학문인가라고 본다면 경영학은 상식이 아닌 학문이다. 상식은 일반화되기가 어렵죠.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학문이 바로 상식인데, 학문은 그렇지 않습니까? 학문은 체계화되어 있고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학은 일반 상식, 그냥 누구 한마디에 딱 그 말에 경영학의 이론이 정리되는 게 아니고, 이게 검증 이론에 따라서 검증되어져야만 이 이론이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문에 철학과 과학이 있다면 경영학은 어디에 속하냐? 과학에 속한다. 과학 중에 어떤 과학이냐? 형식과 수학 논리가 아니고 경험과학이다. 그래서 실제 실천해보고 그걸 적용해보고 그게 해봤을 때 이게 경영상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자연과학이 있고 사회과학이 있고 인문학이 있다면 역시 경영학은 경험과학 중에서 사회과학 속에 속한다. 사회과학 속에 속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과 철학이 있다면, 차이가 있다면, 과학은 뭐입니까? 과학은 현상과 법칙을 연구한다. 그래서 관찰, 실험, 분석을 한다. 관찰, 실험, 분석을 하고 일정한 가설이나 가정이나 가설 안에서 정립되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주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문이 되는 거고, 이런 통계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가설 없이 그냥 만들어지면 이제 앞서 그렇죠? 뭐였습니까? 앞서 그냥 상식 수준을 지나지 않죠. 근데 철학은 본질. 자, 현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현상의 통일성을 연구하고 반성, 어떤 사람의 직관에 의존한다. 그래서 가정과
가설 없이 정립되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추구한다. 가정과 가설이 있는 학문은 과학이고 그게 없는 건 철학이다. 그래서 경영과학 중에서 경험과학, 형식과학이 아니라 경험과학인데 이 두 개의 차이를 또 놓고 보면 경험에서 나온 학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실천적, 경험적 사실만 바탕으로 경영학 이론이 학문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살아가는 경험의 세계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과학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경영과학이라면 형식과학은 뭐냐? 선언적, 그죠? 공리를 대상으로 하는 형식이다. 그 다음에 논리와 수학같이 경험이 관계가 없는 형식, 딱딱 그 숫자에 맞게끔, 그죠? 하고 기초로 순서 및 규칙, 형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이다. 그래서 경험은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경험과학 안에는 또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이 있는데 자연과학에 속하는 것은 인간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자연현상을 토대로 한 연구한 학문이 자연과학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해양학 이런 부분이 바로 자연과학. 우리 대학도 자연과학대학이 있고 인문대가 있고 또 어떻습니까? 사회과학대, 그리고 경영학 사회과학이니까 인간 및 인간의 의사작용에 의해 관계성이 발생하고 사회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경영정학, 이것도 인문학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 자, 경영학에 포함됩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 영역으로 인간의 가치 탐구와 표현 현상을 대상한다. 그래서 역사, 지리학, 문학, 심리학, 철학, 종교학, 예술학, 언어학, 인류학 이런 부분이 다 인문학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경영과 기술, 경영학은 기술인가 과학인가? 기술인가 과학인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술인가 과학인가? 자, 과학하고 기술은 뭔가? 이렇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관리의 개념은 과학 문명을 활용한다. 자, 관리라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 의식, 이념, 인간 행동을 관계되는 것이다. 자, 인간 행동의 마음, 어떤 완전히 과학적으로 기울든지 실험 관찰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지면 과학적 증명이 되겠지만 또 인간의 심리나 의식이나 이런 행동까지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과학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 이 실용 학문이 되겠죠. 그래서 경영을 연구하는 데서 과학이 아니라 기술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경영은 기술이다. 경영은 과학이다. 결국은 둘 다다. 경영은 과학이면서 기술이다. 같은 종합 학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학이 어떻게 보면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뭐 실험을 할 때마다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이보다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응용성이 필요하다. 실제 접목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너무 차이 나면 안 된다. 응용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밝혀진 현상에 관한 이론을 모든 사람이 지식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객관적인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또 어느 특정인의 한 몇 사람에 의해서 이게 검증되면 안 되겠죠. 응용성은 이론에 따라 행동하면 원하는 결과를 응용이니까 이 이론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다른 누군가 이론이 갖는 갖는 통제 가능성이다. 응용성. 그래서 사회과학은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해서 다시 가설을 수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과학성은 계속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역식 이제 추론이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만 경영학의 학문이야말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고 응용성도 있어야 되겠고 검증 가능성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뭐가 됩니까? 경영학은 과학으로서 가치가 있지. 이런 게 없으면 과학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없습니다. 일관성, 객관성, 응용성, 검증 가능성. 뭐라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응용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좋습니다. 자, 경영학 이론 및 실천입니다. 자, 그래서 이론, 제 원리 및 법칙을 집한다. 실천, 인간의 의식적 행동을 통해 환경과 상황을 적용하고 스스로 행동을 변화해가는 과정을 말한다. 실천. 자, 경영학은 이론과 실천인데 이론 경영학. 자, 경영에 관한 경험적 사실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이론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경영이다.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론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이론 경영이고 실천 경영학은 규범 경영이다. 경영현상의 합목적성을 발산하기 위하여 유용한 원리, 규칙, 방법, 절차를 연구하는 것이 실천 경영이다. 이거 뭐고요? 그다음 실존 이론 경영학은 뭐냐? 실존 이론 경영학은 이론과학과 실천과학의 모두를 포함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따로 틀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경영학은 이론, 실천, 이론 경영학이다. 이거 봅니다. 이론을 정립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면은 연역법 추진하고 검증을 먼저 하고 이론을 쌓으면 귀납법 추론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갖고 그걸 토대로 뭐 어떤 현상을 검증하면 그죠? 이렇게 되지만 이 귀납적이고 이론이 있는데 그걸 실무로 적용하면 귀납이고 영역은 이론에서 현실을 놓고 보면 영역입니다. 현실에서 이론을 놓고 보면 귀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론 대비 현실 실행 검증은 연역이죠. 연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로 이렇게 실천, 경험을 통해서 원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일반적인 원리를 먼저 가설을 세운 다음 그걸 새롭게 한번 접목해보는 연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귀납법이냐 연역법이냐 연구의 방법은 달라지지만 두 개 다 접목되고 있습니다. 관찰 실험을 통해서 먼저 해서 가설을 검증할 건지 이건 실제 경험하죠. 가설 이론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에 맞게끔 결국은 관찰할 건지 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2장은 여기까지 하고 3장에서 뵙겠습니다.